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279번은 박형준 시인의 코끼리 식당입니다. 박형준 시인이 어, 시현실 2026년 보모에 특집으로 여러 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그중에서 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에서는 5편을 읽고 있는데 코끼리 식당이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코끼리 식당. 우선 처음부터까지 쭉 읽겠습니다. 코끼리 식당, 박형준. IMF가 있던 해 전세가 반으로 떨어져 반지하 방에서 2층 집으로 이사 가던 날, 반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간 감격을 희망이 만든 건지 어려운 시대가 만든 건지 이삿짐 풀다 말고 창을 열고 밭집 마당의 지붕을 바라보며 골똘해 있던 때 지붕이까지 자란 키 큰 목련나무가 자기 집 붉은 기와 지붕에 하얀 꽃잎을 떨구는 모습을 헤아렸지. 그때 왜 밥 생각이 났을까? 왜 하필 밥집 이름이 코끼리 식당이었을까? 이삿짐만 부려놓고 새로 이사 온 2층 집 앞 목련 꽃빛 코끼리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지. 혼자 와던 누구나 혼자가 아니게 되던 목련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 밥집이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편입한 IMF가 있던 해 혼자일 때마다 종종 들리던 밖에 나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밥집 앞에서는 배가 고파져서 손이 어느새 코끼리 입으로 변해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던 엉덩이가 코끼리만한 아줌마가 목련나무 그늘 밑에서 나와 밥을 퍼주던 명지대 후문 코끼리 식당. 그 뒤로도 20년도 훨씬 지나 코끼리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던 명지대 후문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후배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지. 후배로부터 처음 듣던 안부는 놀랍게도 그 늙은 학생은 여전히 밥은 먹고 다니나 코끼리 식당 아줌마가 해줬다는 말. 모든 것이 변해도 그렇게 살아도 혼자가 아니게 되는 사연이 코끼리 식당에 있었다는 것. 밥 한 공기 비우자마자 또 탁 한 공기 또 식탁에 차려지는 코끼리 식당 아줌마의 목소리로 목련나무 그늘이 봄에 푸근해지기도 한다는 것. 목련나무 꽃잎이 밥그릇을 닮았다는 것. 밥 생각만으로 웃음이 번지는 코끼리 식당 아줌마 얘기를 하며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와 나는 더는 말없이도 만개한 웃음이 있다는 것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동의했다네. 이 시인들의 시를 보면요, 시인들을 이렇게 보고 시인들을 만나면 소개를 잘 서로 안 해요.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알죠? 이 박형준 시인이 IMF 때 뭐 했는지 여기 나오죠.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편입했는데 IMF가 있던 해였어요. 그죠? 그때 혼자 하고 이게 공부를 해서 박형준 시인이 이제 국문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장 힘든 시절이죠. 그때 그 힘든 시절,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서 편입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서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시인들은 그 현실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지금 뭐 교수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웃기는 거는 그 시인들이 그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알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보이죠. 음. 그래서 시인들끼리 만났을 때는 바로 말하자면 내가 박형준 씨를 만났으면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김치찌개 먹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식의 진짜로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진짜로 서로 안다는 게.
무엇일까? 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시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은 음, 잘 몰라도, 그러니까 뭐 집의 평수랄까, 월급이랄까, 가족 관계나 관계 등은 잘 몰라도 그 영혼의 현주소를 서로 알 것 같은 시인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인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안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친구나 가족들이 안다면 가족이나 뭐 누구든지 좋아요. 그 사람은 진짜 안다는 게 뭐냐고, 그지?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거야. 진짜로 안다는 게 뭘까? 그죠? 서로 안다는 게 뭘까? 응?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음, 보통은 월급이나 가족관계 평수는 서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영혼의 현주소를 알 것 같은 건 없어요. 그지?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작품론의 이 특징이니까 박성준 시인 문학평론가가 산책자의 은유로서의 시간에서 아주 재밌게 잘 요약을 해놔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이윤리, 박형준식 소시민적 윤리, 이걸 밀고 있는데 난 좀 다르죠. 소시민적 윤리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어, 팔근대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요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코끼리 식당에서 생활의 다른 층위로 이어진다. IMF라는 거대한 사건은 배경으로 존재하지만 치를 붙드는 중심은 목련나무 그늘과 김치찌개. 혼자 와도 누구나 혼자가 아니게 하는 밥집의 기억이다. 음, 이 시적 화자는 국가적 부도 사태로 인해 2층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혜택 아닌 혜택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늙은 학생은 여전히 밥을 먹고 다니냐는 안부는 제도의 진단이 아니라 국가가 뭐 도와준 게 아니죠. 돌봄의 최소 단위를 확인하는 질문이며 박형준에게 세계를 견디게 하는 것은 거창한 전망이 아니라 밥 한 공기에서 번지는 웃음의 공동체. 저는 말없이도 만개한 웃음임을 드러낸다.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 박형준식 그 소심의 윤리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나는 반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낙선준 평론가의 해설에 거의 다 대부분 동의하지만 바나나 그 소시민적 윤리라는 정의에 라는 정의에 음, 음, 반대. 요것만 반대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 제도의 진단이 아니라 돌봄의 최소 단위를 확인하는 질문. 음, 제도의 진단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비교 것과 또 그리고 거창한 전망이 아니라 가판 공개에서 번지는 웃음의 공동체. 어, 와, 의 비교법이 응?
그 비교법이 박성준 시인 평론가의 어떤 평론가로 쓴 평론가라고 해야겠죠? 평론가의 평가처럼 그지? 제도의 진단이나 이나 거창한 전망, 거창한 전망이 음, 국가 공동체의 음, 음, 그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음, 그 대비되는 어, 불곰과 힘듦의 공동체를 소시민적 음,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음, 분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서 박형준의 의 결과적인 윤리가 박형준 시색의 결과적인 윤리가 어, 소시민적이라고 폄하는 아니겠죠? 어,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동체의 음, 제도의 진단이나 거창한 전망이 어떻게 됐어요? 전망이 처참하게 공개된 사건이 IF, 응? IF 카페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부도, 부도라는 끔찍한 경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지? 어, 가난한 일일지도 모를 음, 문화 공부를 시작한 시인과 그 주변의 따뜻한 공동체가 소시민적인 사회인 건, 인 것은 맞지만, 그게 소시민적 윤리에 머물러야 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박형준 시인이 이 IF 시절의 기억을 음, 음, 특히 밥 먹는 집밥 먹던 식당 추억으로 주로 박제한 이유가 그런 국가공동체의
구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체의 거창한 제도적 진단이나 전망의 힘 없이도 아니 방해에도 불구하고 살살하는 비, 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시민의 삶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배시민이 후시민이 아니라 끝글자 배시민의 삶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은 어조와 돈이 인상마저 음, 학생 시절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에 음, 조악해도 불구하고 아주 따뜻한 음, 따뜻하게 하다는 점이 박형근 시인의 기본 태도를 잘 드러낸다고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으니까. 코끼리식당 박형준. IMF가 있던 해. IMF가 뭔지 내가 설명 추가 안 했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 있겠죠. 이게 IMF라는 거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 그 단체예요. 그러니까 통화기금이라는 게 돈이죠. 모너터리 펀드.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주요 역할이 뭐냐면 국제 통화 질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돈을 못 갚거나 그러면 이게 서로 빌리고 그러는데, 그죠? 서로 빌리고 갚고, 서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한 국가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면 그거를 놔두면 국제적인 전체적인 그 경제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가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우리나라로 당장 위기가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하려는 조정하려는 게 IMF의 역할인데 그래서 구제금융이라고 그래요. 긴급자금이죠. 그 긴급자금 구제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경제 구조 조정과 개혁을 요구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약 580억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개방 등의 조건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해고도 많이 당하고 재벌급이 적어되고 그랬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 IMF가 바로 그 경제 위기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아주 단기적인 고통이 있어지겠죠. 집값도 막 폭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1997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11월 22일 한국의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통화기금에 와서 한국을 저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심각했었어요. 빚독촉에 일려 일가가 음독자살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투신하며 어제까지 이 회사의 어엿한 중견관계였던 사람이 졸지에 집을 잃고 마누라 잃고 편리는 노숙자가 되고 택시를 강도 돌변하고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다. 이 공황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나 보실 때 결시가 동지의 쾌한 눈동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랬냐면 기업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과잉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이 동남아시아에 통화위기가 발생하니까 세계 경제 전체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아시아 전체에 불안이 왔었는데 한국에서는 IMF 사태라고 1991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만 겪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가 겪었는데 40여 개국에 달했어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그때랑 비슷했었죠. 인도네시아, 태국이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고 뭐 거의 많은 나라들이 겪었어요. 파급력이 아주 컸었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도망치고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IMF 세대 때는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직장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IMF가 있던 해에 전세가 반으로 가격이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왜냐하면 돈이 다 없으니까. 응? 그래서 전세값이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반지 하방에서 살다가 이층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장한 거예요. 같은 돈으로, 똑같은 돈으로. 반지하에서 지층으로 올라간 감격을 희망이 만든 건지 어려운 시대가 만든 건지, 그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뭐가 무너졌어요? 거대소사. 무슨 소리냐면, 근대사회의 거대소사, 그랜드 내러티브죠. 그래서 붕괴된 사태로 인해. 이 거대소사가 뭐냐면, 영원히 발전하고 번영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옛날에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바탕으로 이 바탕으로 취업, 취업, 결혼, 출산에 응? 어, 부인의 거대 조사도 분변. 응? 그 지금은 취업한다는 것부터 결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땐 당연했단 말이죠. 응? 그런 엄청난 일이 바뀐 게 IMF예요.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취업을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였다니까. 당연히 계약 졸업하면 취업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내가 97년도에 경원 전문대 부적과 선수였는데 1997년도 취업률이 90%를 넘은 그런 겪은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왔어요. 아이고, 거죠. 그러니까 취업한다는 게 취업은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어디 갈 거냐가 문제였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삿짐 풀다 말고 창문을 열고 앞집 마당에 지붕을 바라보면 골도레이트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위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태죠. 지붕이까지 자란 키 큰 목련나무가 자기 집 붉은 기와 지붕에 한 꽃잎을 떨구는 모습을 헤아렸지. 뭔지 몰라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때 왜 밥 생각이 났을까? 왜 하필 밥집 이름이 코끼리 식당이었을까? 앞에 있던 코끼리 식당을 보고요. 이삿짐만 부려놓고 새로 이사 온 2층 집 앞에 목련꽃 pit코끼리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죠. 혼자 와도 누구나 혼자가 아니게 되던 목련나무 그들이 좋아서 그 밥집이 좋아서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근대 사회였기에 사회 분위기도 안정적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그 밥집이 몽룡 나무 그 밥집이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편입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취업이 잘 되니까. 그치?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대학을 편입해서 문학을 공부하죠. 그치? 문학을 공부하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돈 벌고 직장을 얻는 거 걱정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아, 이게 돌아갈 직장도 없을 것 같고, 그지? 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혼자일 때마다 종종 들리던,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밖에 나가 사는 사람 먹고 집에 돌아올 때도 그 밥집 앞에서 배가 고파져서 흔히 어느새 코끼리 입으로 변해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던 그 다정함, 그지? 한마디로 뭐예요? 다정함이죠. 음, 집 같은. 집 같은. 응? 코끼리가, 엉덩이가 코끼리만한 코끼리 식당은 그거 일부러 꼭 엉덩이가 코끼리만해서 붙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 그 학생들끼리 그러겠죠. 아줌마가 목련나무 그늘 밑에서 나와 밥을 퍼주던 명지대 후문 코끼리 식당. 나도 이런 식당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장소, 가게들에 대한 시를 쓴 적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시예요. 이런 다정한 몸과 집 같은 분위기를 가진. 그 뒤로 20년이 훨씬 지나 그 세월이 많이 갔죠, 이제. 코끼리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함께 먹던 명지대 후문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후배를 집에서 우연히 만났단 말이죠. 후배로부터 처음 듣던 안부는 놀랍게도 그 늙은 학생은 여전히 밥을 먹고 다니나 어, 코끼리 식당 아줌마가 해줬다는 말. 모든 것이 변해도 그렇게 살아도 혼자가 아니게 되는 사연이 코끼리 식당에 있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모든 것이 변해도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혼자 사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해진 거죠. 음,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도 그렇게 살아도 혼자가 아니 되는 사연이. 그러니까 나는 IMF가 뭐냐면 IMF 이전의 한국 사회는 낭만적인 근대 사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류 지금 후발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어, 이 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국가 사회의 분위기는 유포리아, 유포리아에 가까운 그러니까 마치 마비된 것 같은 가까운 가까운 행복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근대화 되기 전에는 근대화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처럼 가을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어, 다, 다 가을 추수한 곡식을 다 소보
가족이 다 소모하고 봄에 추수할 우리 그러니까 잡곡밥으로 먹을 봄에 추수할 보리를 아직 수확하지 못한 시절을 말하는데 음, 말하듯 우리가 말이 말하듯 뭐예요? 먹고 사는 음, 기본적인 생활 수준, 생활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음, 게 정근대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대화가 본격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희망, 그지? 국민들 전반에 희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살 일만 남은 듯 합니다. 이게, 이게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7년 IMF 사태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인도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문학 공부를 뭐예요? 회사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버리고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IMF 사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암담한 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0년대, 그런 행복한 근대화, 낭만적이죠. 그래서 낭만적이라고 그래요. 행복한, 낭만적인 근대화의, 근대화 발전의 경험을 따로 여겨보지.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그렇지만 조금씩 더 압축적으로 한국의 모델을 따라서 내가 하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델이니까 우리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한국을 보면 이제 잘 살면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그렇게 살아도가 뭐냐면 IMF가 F 사태가 공신고용 그러니까 취업하면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사는 공신고용이 보장되었던 시대가 끝나버리게 하였습니다. 응? 그래서 해고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고용불안이 음, 항상 이렇게 그 세상이 왕창 바뀐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모든 것이 변해도 이렇게 썼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알고 이전 사람들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변화가 와버릴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혼자가 아니게 된 사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무한 경쟁의, 응? 어, 무한 경쟁의 시대가 갑자기 예, 도래했지만, 응? 그럼에도, 어? 뭐라 그럴까? 오아시스 같은 어떤 상황들.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게 되는 사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돼버려서 지금은 뭐 학생들도 다 무한 경쟁으로 알고 있죠.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 이후 세대가 어, 당연하게 여기는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대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뀌어도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그 식당이 코끼리 식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구체적으로 밥 한 공기 비우자마자 탁 또 한 공기 또 식탁에 차려지는 응? 이게 지금도 좀 남아있는데 대학가 아직도 대학가에 대학가 식당에 가면 너무 푸짐하게 제공 음식이 제공되는 분위기가 유지되는데 대학가 가면 그래요 아직도.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고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하나 돈도 안 받고 우리나라 반찬도 밥도 돈도 안 받았잖아요. 밥 한 공기 비우자마자 탁 한 공기 식탁에 차려주는 끓이 아줌마의 목소리로 한 공기 더 먹어 어쩌고 그랬겠죠. 목련나무 그늘이 봄에 푸근해지기도 한다는 것. 목련나무 꽃잎이 밥그릇을 닮았다는 것. 이게 어떤 하나의 사연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요 연에서 그게 확 달라져요. 밥 생각만으로 웃음이 번지는 코끼리 식당 아줌마 얘기를 한 거야. 아줌마가 자기를 기억하고 그 늙은 학생은 아직도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그지? 걱정하니까. 그래, 그 아줌마 참 오지랖이 넓어 어쩌고.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 하나는 더는 말없이도 만개하는 웃음이 있다는 것. 말없이도 만개하는 웃음이 있다는 것. 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동의했다네. 이게 바로 요 구절. 요게 그 박성준 평론가의 소시민적 윤리, 응? 바로 이 부분이 박성준 평론가의 음, 박형준의 소시민적 윤리라는 정의에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염화시 중의 미소라는 말이 있어요. 염화시 중의 미소가 뭐냐면 부처가 연꽃을 들어 보이고 가섭존자가 말없이 미소로 응답함으로써 진리를 전한 함정의 핵심 장면이에요, 이게. 음.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중은 대중이고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연꽃을 들어서, 꽃을 들어서, 스승이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다. 보여주며 말없이 진리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염은 들어올리다 집다는 뜻이며, 부처가 한숨 꽃 한 송이 들어버린 행운이에요. 대중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가접전자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처가 너가 내 제자야. 그리고 정법안장. 그 이제 전통이 네가 수제자야 이런 뜻이죠. 열반묘십 실상무상 미묘변문의 불교의 진리를 전승한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진리를 그러니까 불린문자의 진리를 전등. 불을 그러니까
뜻을 전하는 거죠.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등. 어? 불임문자 진리의 전등의 시작이죠. 불임문자의 진리를 어,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불임문자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불임문자죠. 그래서 불임문자의 진리가 미소로 내가 미소를 싹 지니까 부처가 미소를 주니까 그 가섭이 미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너만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이심전심이죠. 이심전심 말이 필요 없는 마음의 전달 이심전심이죠. 응? 그게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합니다. 교회별전은 불임문자는 말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자로만 어, 전달할 수 없다는 불리문자, 그지? 그게 불리문자고, 교회벌자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교리, 교과, 교학으로, 교학 밖에서, 어, 별도로, 전해주는 진단.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영성의 진리니까, 왜 안 돼요? 말이 필요 없는 영성이니까, 영성의 진리, 영성 차원의 진리니까. 영성이니까 말로 할 수 없잖아. 영혼의 얘기를 말로 다 설명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마음의 전달이라고 이심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로 가르칠 수 없으며 직관과 체험을 통해 전해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그 염화시중의 미소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말없이 만개한 웃음이 그냥 이 부분이 단순히 후배와 어, 시적 화자의 공감에 관한 소시민적인 경험의 기록에 머물지 않는다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IMF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인 세계관의 붕괴를 지금까지 심화되게 되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근대사회의 그 거대 서사가, 그지? 이 영원히 발전한다는, 그지? 과학이 다 그러잖아. 근대 과학. 어, 화산처럼 영원히 발전한다는 근대의 거대 서사가 붕괴되어 버린. 그런데 IMF는 IMF 사태는 한국 사회로 하여금 근대적인 발전 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빨근대 사회로의 변화를 방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근대적인 사고 체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등 냉전 시대 동안 시대의 리더였던
국가들이 무의미한 침략 전쟁을 반드시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있습니다. 근데가 걔네들이 제일 대장이었는데 걔들 다 바보짓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 그런데 탈근대는 오지 않고 있어요. 실제는 지금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읽어야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 사회를 유지해온 법률 등 학문적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적 상상력만이 짧은 시대의 건설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형준 시인의 시세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5편의 시를 읽었는데 이지도 그런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칠레 사회가 근대 시대 동안 어, 믿을 수 있었던 예를 들어 평생 직장을 부장에 두던 그런 등의 칠레 사회 트러스트 소사이어티 문화재벌이 현실에서 평균 수입이 시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응? 음, 할변대적인 신뢰 사회의 길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코끼리 식당이라는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어떻게 그러면 보여주냐 이거죠. 코끼리 식당의 을 불러서 한 개는 어, 식당 요집의 때문에 사실 식당의 힘이지만 이런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프린지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그렇지만 앞집 아줌마와 읽은 학생의 응? 덤덤한 관계 말하는 건 이게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에서 맺어진 게 암이라는 나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건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증거는 우선 그 가정원 샌더닉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랑이 육체적 섹스, 감정적 고백, 정신적 고백과 감정적 열정, 패션, 음, 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 어, 타인들 그런 합일 하나가 되는 거죠. 합일, 통합, 이 아니라 어, 서로의 어, 정체성을 보존하게 하는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이, 관계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그러니까 긍정 같은 사랑의 특징이 생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은 이게 부부의 경우에도 어, 비교 열정적이지만 하지만 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정 차원에서의 가정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가족이든 뭐 우정이든 가족 우정 그런 그 어떤 것이든 인간관계가 그래서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더 박형준의 네, 가정함 가정은 우정의 세계관 이 현근대적인 진로는 어, 마지막에 본 그거 말없이도 만개한 웃음 말없이도 만개한 웃음이 시사하는 영화지중해 미소라는 선불교 불림문자 불림전달 당시입니다. 이게 시적 상상력 그것도 동양의 시적 상상력이 삶의 시대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가 그리스 문명 이후 서구 사회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그 난경에 봉착한 상태에서 그 대안이 선불교도 동양 신비주의 정성사상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인의 말없이 또 난대한 웃음이란 이미지는 우연히 제기된 게 아니라서 생겨집니다. 그건 시적 상상력으로
구축해낼, 어, 구축해낼, 해군대, 행보의사가, 응? 어, 선수들도 창원에서, 네, 구축, 네, 한다음에, 제한일기도, 끝.